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해외 포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 아니었나요? 조공 바쳤잖아. 그럼 속국 맞지? 한국 문화도 다 중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레딧, 쿼라, 유튜브 댓글창.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작은 속국이었다고. 심지어 일부 서양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스트 에이전 트리뷰터리 시스템 동아시아 조공 체제. 중국이 중심이고 한국은 주변부. 정말 그럴까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못 만들었어요. 왜냐고요?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오늘 이 영상 90분 동안 팩트만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던 역사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서기 612년 중국 수나라. 당시 세계 최강 제국입니다. 황제수 양제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동쪽의 고구려를 정복하겠다. 그는 113만 명의 대군을 모았습니다. 113만 명이요.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입니다. 보급 부대까지 합치면 300만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군대가 고구려로 향합니다. 수 양제는 확신했죠. 이번에는 끝장낸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13만 대군이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병사가 겨우 2,700명. 99.76%가 죽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 최강 제국이 작은 나라한테 이렇게 박살이 날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요. 당나라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당태종.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 중 하나. 정관의 치라는 태평성대를 이룬 황제. 이 사람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시성이라는 성 하나를 못 뚫었어요. 몇 달을 공격해도 안 뚫렸습니다. 결국 당태종은 눈에 화살을 맞고 퇴각했습니다. 중국 최고의 황제가 한쪽 눈을 잃고 도망간 거예요. 그 다음은 몽골입니다. 징기스칸의 후예들. 유럽까지 정복한 세계 최강 군대. 러시아를 짓밟고 중동을 유린하고 중국 전체를 무릎 꿇린 그 몽골 제국. 그런데 고려는 30년 동안 저항했습니다. 30년이요. 몽골이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완전 정복이 아니라 협상으로 끝났습니다. 속국이 그럴 수 있나요? 30년 동안 세계 최강 군대를 상대로 버틸 수 있나요? 조선은 어떨까요? 조선은 명나라, 청나라한테 조공 바쳤잖아. 그럼 속국 맞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잠깐만요.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속국이 자체 군대를 가질 수 있나요? 속국이 자체 법률을 만들 수 있나요? 속국이 자체 화폐를 쓸 수 있나요? 속국이 자체 문자를 창제할 수 있나요? 조선은 다 했습니다. 조선은 자체 군대가 있었고, 자체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었고, 자체 화폐를 사용했고, 한글이라는 독자 문자까지 만들었어요. 이게 속국입니까? 이건 완전한 독립국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8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 진실을 파헤칠 겁니다. 첫째, 고구려가 수나라 113만 대군을 어떻게 전멸시켰는지. 둘째, 당나라 최고의 황제가 왜 안시성에서 패배했는지. 셋째, 고려가 어떻게 30년 동안 몽골에 저항했는지. 넷째, 조공 외교가 실제로는 뭐였는지. 다섯째, 조선이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았는지. 여섯째, 한반도의 지리와 문화가 왜 독립을 가능하게 했는지. 일곱째, 왜 이런 오해가 전 세계에 퍼졌는지. 여덟째, 이 독립 정신이 현대 한국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준비되셨나요? 그럼 국뽕 넘버원 TV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팩트의 폭격이 시작됩니다. 서기 612년 2월 중국 수나라 황궁 수 양제가 조서를 내립니다. 고구려를 정복한다. 이 한마디에 중국 전역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병사들이 징집됩니다. 곡식이 모입니다.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대가 탄생합니다. 113만 명. 정확한 숫자입니다. 중국 사서 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급부대, 공병대, 민간인 인부까지 합치면 총 300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00만 명이 이동하면 그 행렬이 얼마나 길까요? 중국 역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군대의 앞부분이 요동에 도착했을 때 뒷부분은 아직 북경을 출발하지도 않았다. 1000km가 넘는 행군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이 군대를 먹여 살리려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했을까요? 중국은 전국에서 곡식을 끌어모았습니다. 수레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당시 수나라 국고의 절반 이상이 이 전쟁에 쏟아부어졌습니다. 수양제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원래 한사군 지역이었다. 우리 땅이다.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고구려가 너무 강했어요. 수나라 입장에서 고구려는 항상 위협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유목민족을 견제하고 동쪽에서는 고구려가 버티고 있으니 수나라는 양쪽을 다 신경 써야 했어요. 이번 기회에 고구려를 완전히 없애버리자. 수양제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113만 대군이면 충분하다고. 고구려 인구가 전체 300만 정도였으니까 군사력으로는 압도적 우위였죠. 하지만 수양제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고구려가 어떤 나라인지. 고구려는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3대 군사 강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고구려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몇 개나 됐을까요?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고구려. 딱 3개였습니다. 고구려 군대의 핵심은 중장기병이었습니다. 개마무사. 말과 사람 모두 철갑옷으로 무장한 최정예 기병대. 이들은 로마의 카타프락트와 맞먹는 전투력을 가졌어요. 한번 돌격하면 모든 걸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을지문덕이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작전을 짰습니다. 정면 대결은 피한다. 적을 깊숙이 유인한 다음 보급선을 끊는다. 청야 전술입니다.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구려군이 싸우지 않아요. 계속 후퇴만 해요. 수나라 장군들은 의아했습니다. 고구려군이 겁먹고 도망가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일부러 후퇴하고 있었어요. 수나라 군대를 고구려 영토 깊숙이 유인하는 거였죠. 수나라 군대가 평양성 근처까지 왔습니다. 보급선이 엄청나게 길어졌어요. 1000km가 넘는 보급선. 이걸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과 물자가 필요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문덕이 움직였습니다. 고구려군이 수나라의 보급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수레를 불태웠습니다. 창고를 습격했습니다. 보급부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수나라 군대는 점점 굶주리기 시작했어요.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말 사료도 떨어졌습니다. 군대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드디어 을지문덕이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살수. 지금의 청천강 근처로 추정되는 강입니다. 수나라 군대가 이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절반쯤 건넜을 때 을지문덕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류에서 물을 막아놨던 둑이 터집니다.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강을 건너던 수나라 군사들이 순식간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기병대가 돌격했습니다. 개마무사들이 철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달려들었어요. 수나라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망치는 수나라 군사들을 고구려군이 계속 추격했습니다. 며칠 동안 추격전이 이어졌어요. 수나라 군사들은 무기도 버리고 갑옷도 벗어던지고 그냥 도망만 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13만 명 중에서 살아 돌아간 사람이 2,700명. 계산해보세요. 99.76%가 죽었어요. 거의 전멸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일방적인 대승은 거의 없습니다. 한니발의 칸나이 전투. 로마군 7만 명 중 5만 명이 죽었어요. 전멸률 71%. 살수대첩은 99.76%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수양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시 군대를 모았어요. 613년, 614년. 두 번 더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수나라는 망했습니다. 세 번의 고구려 원정으로 국력이 완전히 고갈됐거든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618년 수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고구려 하나 때문에 중국 통일제국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속국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속국이 종주국을 멸망시킬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고구려는 속국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독립국가였고 세계 최강급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역사를 왜곡하죠. 고구려는 중국 지방 정권이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방 정권이 중앙 정부를 멸망시킬 수 있나요? 그리고 수나라가 망한 후 당나라가 들어섭니다. 당나라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우리는 수나라와 다르다. 우리는 고구려를 정복할 수 있다. 정말 그랬을까요? 다음 신에서 확인하시죠. 서기 645년 당나라 황궁 당태종 이세민이 결심합니다. 고구려를 정복하겠다. 당태종,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 중 한 명입니다. 정관의 치,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태평성대를 이룬 명군이에요. 그는 현명했어요. 백성을 사랑했고 신하들의 말을 잘 들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군사적으로도 천재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가 직접 지휘한 전투에서 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구려를 보고 생각했어요. 수나라가 실패한 건 준비가 부족해서다. 나는 다르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반드시 이긴다. 당태종은 수년간 준비했습니다. 군대를 훈련시켰어요. 무기를 개량했습니다. 보급체계를 완벽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645년 봄, 당나라 대군이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수나라처럼 무작정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어요. 당태종은 정예 병력 10만 명을 선택했습니다. 소수 정예 전략이었죠. 10만 명이면 보급도 쉽고 기동성도 좋고 통제도 쉽습니다. 당태종은 자신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몇 개의 작은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당태종은 기분이 좋았죠.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그리고 드디어 안시성에 도착합니다. 안시성,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해성시 영성 자산성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크지 않은 성이었어요. 둘레가 약 5km, 수비병은 약 5,00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태종은 생각했죠. 이 정도 성이야 금방 함락시킬 수 있겠지. 완전히 오판이었습니다. 안시성주 양만춘,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한 일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는 안시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나라 군대가 성을 포위했습니다. 10만 명이 5,000명을 포위한 거예요. 숫자로는 20대 1입니다. 보통 이 정도면 항복하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양만춘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은 회유했어요. 성문을 열고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양만춘은 답했습니다. 공격해보시오. 당나라 군대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사다리를 세워서 성벽을 기어올랐어요. 성벽 위에서 고구려 군사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끓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화살을 쏘았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이 쓰러졌어요. 하루, 이틀, 사흘. 공격은 계속됐지만 성은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은 전술을 바꿨어요. 투석기를 만들자. 거대한 투석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무게가 수십 킬로그램 나가는 돌덩이를 성벽에 날렸어요. 성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밤마다 나와서 성벽을 수리했어요. 돌을 쌓고 흙을 메우고 나무로 보강했습니다. 낮에 무너뜨린 성벽이 밤이 되면 다시 세워져 있었어요. 당태종은 화가 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는 더 과격한 방법을 생각했어요. 토산을 쌓자. 토산이 뭐냐면요,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거죠. 당나라 군사들이 흙을 날랐습니다. 하루 종일 흙을 날라서 쌓았어요. 며칠이 걸려서 거대한 흑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벽보다 높은 산. 당태종은 기뻤죠. 이제 끝이다. 당나라 군사들이 토산 위에서 성 안으로 화살을 쏘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쏘니까 더 잘 맞았습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쓰러졌어요.
양만춘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돼. 그는 과감한 작전을 결정했어요. 토산을 무너뜨린다. 밤중에 고구려 군사들이 몰래 나갔습니다. 토산 밑을 파기 시작했어요. 터널을 뚫었습니다. 토산의 기둥 역할을 하는 흙을 제거했죠. 그리고 나무 기둥으로 임시로 지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구려 군사들이 그 나무 기둥에 불을 질렀어요. 나무가 타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토산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토산 위에 있던 당나라 군사 수백 명이 같이 묻혔습니다. 당태종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공성전이 계속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 달이 지났습니다. 안시성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당태종은 조급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곧 겨울입니다. 고구려의 겨울은 혹독해요.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집니다. 당나라 군대는 남쪽에서 왔어요. 이런 추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보급도 문제였어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에서 식량을 보내오긴 했지만 겨울이 오면 보급로가 끊길 수도 있었죠. 당태종은 고민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내 명성에 먹칠이다. 하지만 계속 버티다가 겨울에 갇히면 전멸할 수도 있다. 그때였습니다. 안시성에서 화살 한 발이 날아왔어요. 그 화살이 당태종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확히는 눈 근처를 맞았어요. 당태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황제가 부상 입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당나라 군대의 사기가 떨어졌어요. 당태종은 결정했습니다. 철수한다. 중국 최고의 명군이 작은 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당나라 군대가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안시성 위에서 고구려 깃발이 휘날렸어요. 양만춘과 고구려 군사들이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당태종은 철수하면서도 안시성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안시성주는 진정한 장수다. 적장을 칭찬한 겁니다. 그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태종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가 죽을 때까지 고구려는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안시성 전투가 왜 중요할까요? 이건 단순한 성 하나를 지킨 게 아니에요. 중국 최강의 황제가 고구려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한 사건입니다. 수나라가 망한 것도 고구려 때문이었어요. 당나라도 고구려를 못 이겼습니다. 나중에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긴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구려가 망한 후에도 발해가 일어났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후예 국가였어요. 발해 역시 당나라와 대등하게 외교했습니다. 중국 사설을 보세요.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 여기에 고구려와 발해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동북의 강국 감히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나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속국에 대한 표현입니까? 아니죠. 이건 강대국에 대한 표현입니다.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못 만들었습니다. 고구려가 너무 강했으니까요. 그럼 고구려 다음은 어땠을까요? 고려시대는요? 다음 신에서 확인하시죠. 13세기 초 세계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 탄생하고 있었어요. 징기스칸과 그의 후예들. 이들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서쪽으로는 러시아를 짓밟았어요. 키예프 공국을 무너뜨렸습니다.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헝가리까지 쳐들어갔어요.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쪽으로는 중동을 유린했어요. 호라즘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습니다. 이슬람 문명의 심장부를 불태웠어요. 동쪽으로는 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송까지 압박했죠. 중국 전체가 몽골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몽골군의 강점이 뭐였을까요? 첫째, 기동성입니다. 말을 타고 하루에 100km 이상을 이동했어요. 적이 대응할 틀도 주지 않고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둘째, 복합궁입니다. 몽골의 활은 사정거리가 300m가 넘었어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 정확하게 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전술입니다. 위장 후퇴 전술.
일부러 도망가는 척하다가 적이 추격하면 포위해서 전멸시켰어요. 넷째, 심리전입니다. 저항하는 도시는 완전히 파괴했어요. 주민 전체를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이 겁먹고 항복했죠. 이 무시무시한 몽골군이 고려를 바라봤습니다. 1231년 몽골 사신이 고려에 왔어요.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고려 조정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어요. 항복하자. 몽골은 이길 수 없다. 온 세계가 다 무릎 꿇었다. 안 된다. 우리 조상들이 수나라, 당나라를 막았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결국 고려는 결정했습니다. 싸운다. 몽골은 즉시 침공했어요. 1231년 8월 몽골군 3만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숫자는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세계 최강이었죠. 몽골군은 순식간에 북쪽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의주, 철주, 곽주가 함락됐어요. 고려군이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몽골 기병의 기동성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몽골군이 개경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고려 조정이 사라졌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강화도로 피난 간 겁니다. 1232년 고려 조정 전체가 강화도로 이동했어요. 왕, 신하, 귀족, 군대 모두 다 배를 타고 강화도로 갔습니다. 몽골군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었죠. 적의 수도를 포위했는데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도시만 남았습니다. 강화도가 왜 중요했을까요?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었어요. 본토와의 거리가 약 2km. 가깝지만 바다입니다. 몽골군은 육지에서는 최강이었어요. 하지만 바다에서는 약했습니다. 배를 만들 줄 몰랐어요. 항해 기술도 없었습니다. 몽골 군사들은 말을 타는 유목민이었지 뱃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몽골군은 강화도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풀이로 내륙을 파괴했어요. 농민들을 죽였습니다. 절을 불태웠습니다. 곡식을 약탈했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산속으로 피난 갔어요. 산성으로 들어가서 버텼습니다. 충주산성, 처인성, 귀주성 각 지역의 산성에서 백성들과 군사들이 저항했습니다. 처인성 전투가 대표적이에요. 1232년 몽골군 장수 살리타가 처인성을 공격했습니다. 살리타는 몽골 최고의 장수 중 한 명이었어요. 수많은 전투에서 이긴 베테랑이었죠. 그런데 처인성 성주 김윤우가 저격했습니다. 활로 쏴서 살리타를 죽였어요. 몽골군 최고 장수가 고려 땅에서 전사한 겁니다. 몽골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장수가? 하지만 몽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차 침입이 끝나고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2차 침입 1235년 다시 왔어요. 이번엔 더 많은 병력으로 또 고려 내륙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는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3차 침입 1237년 또 왔습니다. 4차 침입 1238년 5차 침입 1247년 6차 침입 1253년 30년 동안 계속 왔어요. 6번이나 침공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려는 항복하지 않았어요. 다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러시아는 3년 만에 무릎 꿇었습니다. 중국 금나라는 23년 버텼어요. 그런데 고려는 30년 동안 버텼습니다. 물론 고려도 피해가 컸어요. 내륙이 황폐화됐습니다.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문화재가 불탔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 신라시대부터 내려온 국보급 문화재, 몽골군이 불태웠어요. 초조대장경, 거란 침입 때 만든 8만 대장경의 전신, 이것도 몽골군이 불태웠습니다. 고려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다시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에 몽골과 싸우면서 왜 대장경을 만들었을까요?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자. 신앙심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민족 정신이었어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 문화를 지킨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8만 대장경 제작에 16년이 걸렸어요. 전쟁 중에 16년 동안 8만 개가 넘는 경판을 새긴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려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화도 정부가 계속 작동했어요. 세금을 걷고 군대를 유지하고 문화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속국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30년 동안 세계 최강 제국과 싸우면서 문화재를 만들 수 있나요? 몽골도 지쳤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안 무너지지? 쿠빌라이 칸이 등장했어요. 그는 조금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고려를 완전히 파괴하면 우리도 손해다. 차라리 협상하자. 1259년 고려 태자가 몽골에 갔습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고려는 몽골의 부마국이 된다. 왕실 간 혼인 동맹을 맺는다. 하지만 내정은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부마국. 이게 뭐냐면요. 사위나라라는 뜻입니다. 몽골 공주가 고려 왕에게 시집오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몽골에 복속됐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자율성을 유지했어요. 고려는 자체 군대를 유지했습니다. 자체 관료 조직을 유지했습니다. 자체 법률을 유지했습니다. 세금도 몽골에 바치는 게 아니라 고려 조정이 걷었어요. 이게 완전한 속국입니까? 아니죠. 이건 일종의 동맹관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삼별초가 있었습니다. 삼별초는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했어요. 끝까지 싸워야 한다. 그들은 진도로 가서 계속 저항했습니다. 1270년부터 1273년까지 3년 더 버텼어요. 결국 진압당했지만 그 정신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베트남은 어땠을까요? 베트남은 중국에 1000년 동안 지배당했습니다. 기원전 111년부터 서기 939년까지 완전히 중국 영토였어요. 중국 총독이 파견됐고 중국 법률이 적용됐고 중국어를 써야 했습니다. 고려는 어땠나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항상 독립국가였어요. 일본은 어땠을까요? 몽골이 일본을 침공했어요. 1274년, 1281년 두 번 시도했죠. 하지만 태풍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카미카제, 신의 바람. 일본인들은 자연이 자기들을 구해줬다고 믿었어요. 고려는 어땠나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싸워서 막았습니다. 30년 동안. 중국은 어땠을까요? 금나라는 23년 버티다가 멸망했어요. 남송은 몽골과 싸우다가 1279년 완전히 정복됐습니다. 중국 전체가 원나라가 됐죠. 고려는요?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복속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국가였어요. 그래서 고려가 원나라 간섭기를 겪은 후에도 다시 완전한 독립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1356년 공민왕이 반원 정책을 펼쳤어요. 원나라 간섭을 거부했습니다. 몽골풍 복장을 금지했습니다. 원나라가 설치한 기관들을 폐지했습니다. 원나라가 약해지자 고려는 즉시 독립을 회복한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고려가 완전히 복속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살아있었어요. 정체성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몽골 제국이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 첫째, 지리적 요인. 강화도와 산성. 둘째, 백성들의 저항 정신. 셋째, 고려 조정의 끈기. 넷째, 비용 대비 효과. 몽골 입장에서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려면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타협한 겁니다. 이게 속국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강대국과 대등하게 싸운 독립국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조선은 어땠을까요? 다음 신에서 확인하시죠. 조선이 중국에 조공 바쳤잖아. 그럼 속국 맞지? 이게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조공 바쳤으니까 속국이다. 완전히 틀렸어요. 오늘 이 신에서 조공제도의 진실을 완벽하게 파헤치겠습니다. 먼저 조공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조공제도. 중국어로는 조공체계, 영어로는 트리뷰터리 시스템. 이게 뭐냐면 주변 국가가 중국 황제에게 예물을 바치고 중국 황제는 그 대가로 더 많은 선물을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핵심은 뭘까요? 중국이 더 많이 줬어요. 한국이 은 100냥을 바치면 중국은 비단 1000피를 줬습니다. 계산해보세요. 누가 이득입니까? 한국이죠. 그럼 왜 중국은 이런 손해보는 장사를 했을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중화사상.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 우리는 부유하다. 주변 오랑캐들이 우리에게 조공 바치러 온다. 우리는 관대하게 더 많이 돌려준다. 이게 중국 황제의 사고방식이었어요. 실제로는 뭐였을까요? 무역입니다. 형식은 조공이지만 실제는 무역이었어요. 조선은 이걸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네네, 황제 폐하. 저희는 작은 나라입니다. 폐하의 은혜를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무역할 거야. 우리가 이득 챙길 거야. 이랬던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조선시대. 조선은 명나라에 1년에 3번 정도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단 규모가 보통 300명에서 500명. 이들이 가져가는 물품. 인삼, 종이, 붓, 먹, 말, 모피.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받아오는 물품. 비단, 책, 약재, 도자기, 차.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역권이었어요. 조선 사신단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무역이 허용됐어요. 사신단 구성원들이 각자 물건을 가져가서 팔고 중국 물건을 사와서 조선에서 팔았습니다. 엄청난 이익이었죠. 실제로 조선 양반들이 사신단에 들어가려고 경쟁했어요. 왜요? 돈 벌려고. 북경 가서 장사하면 큰 돈 벌 수 있었거든요. 그럼 중국은 바보였나요? 아니에요. 중국도 이득이 있었습니다. 첫째, 체면.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다. 주변국들이 다 조공 온다. 이런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둘째, 안보. 조공 체제에 들어오면 전쟁 안 해도 됩니다. 평화를 돈으로 사는 거죠. 셋째, 정보. 조선 사신이 올 때마다 조선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넷째, 실제 무역. 중국 상인들도 조선 물품을 원했습니다. 특히 인삼, 고려 종이는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윈윈이었던 겁니다. 양쪽 다 이득을 봤어요. 하지만 이게 속국 관계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속국의 정의를 볼까요? 속국이란 뭔가? 첫째, 종주국이 속국의 왕을 임명합니다. 조선은요? 조선 왕은 조선 사람들이 정했어요. 중국이 임명한 적 없습니다. 명나라가 형식적으로 책봉은 했지만 이건 인정하는 거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종주국이 속국의 군대를 통제합니다. 조선은요? 자체 군대가 있었어요. 조선 군대는 조선 왕의 명령만 따랐습니다. 중국 황제가 조선 군대한테 명령 내릴 수 없었어요. 셋째, 종주국이 속국의 법률을 만듭니다. 조선은요? 경국대전. 조선 자체 법전입니다. 중국법이 조선에 적용된 적 없어요. 넷째, 종주국이 속국의 세금을 가져갑니다. 조선은요? 조선이 거둔 세금은 조선 국고로 들어갔습니다. 중국한테 세금 바친 적 없어요. 다섯째, 종주국이 속국의 외교를 통제합니다. 조선은요? 일본, 여진, 류큐, 동남아. 조선이 독자적으로 외교했습니다. 중국 허락받지 않았어요. 이 5가지 중에서 조선이 해당하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조선은 뭐였냐? 완전한 독립국가였습니다. 조공은 단지 외교 형식이었을 뿐이에요. 비교해볼까요? 진짜 속국은 어땠는지. 베트남. 중국이 베트남을 지배했을 때 중국 총독이 파견됐어요. 베트남 사람들은 중국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중국어를 공용어로 써야 했어요. 베트남 이름도 중국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세금을 중국에 바쳤어요. 군대도 중국군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이게 속국입니다. 조선이 이랬나요? 전혀 아니죠. 조선은 한글을 만들었어요.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속국이 자기 문자를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종주국 허락 없이 문자를 만든다? 이건 독립국가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명나라는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반발했어요. 조선이 감히 우리 한자 놔두고 자기네 문자를 만들어.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왜요? 조선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명나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재미있는 사실. 조선은 명나라한테 거짓말도 했습니다.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왔어요. 조선 조정을 둘러보고 갔죠. 그런데 명나라 사신이 돌아간 후에 조선은 뭐 했을까요?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명나라 사신 보기 위해 잠깐 명나라식으로 꾸며놨다가 사신 가고 나면 다시 조선식으로 바꿨어요. 이게 속국이 할 짓입니까? 속국이 종주국한테 거짓말하고 눈속임할 수 있나요? 조선은 외교의 달인이었어요. 겉으로는 내내 황제 폐하. 저희는 작은 나라입니다. 속으로는 우리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게 조선의 전략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를 볼까요?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공했어요. 조선은 명나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명나라가 군대를 보냈어요. 약 5만 명. 이들이 와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럼 이게 종주국이 속국을 구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동맹국이 동맹국을 도운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명나라도 이득이 있었거든요. 만약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면 다음 타깃이 명나라였어요. 명나라는 자기 안보를 위해 조선을 도운 겁니다. 그리고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왔을 때 조선 백성들이 명나라 군사들 먹여 살렸어요. 조선이 식량 제공했습니다. 이게 속국입니까? 속국이 종주국 군대 먹여 살립니까? 이건 동맹 관계죠. 전쟁이 끝난 후 명나라는 조선에 더 많은 요구를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여전히 예전처럼 조공체제만 유지됐습니다. 만약 진짜 속국이었다면 명나라가 이 기회에 조선을 완전히 복속시켰을 거예요. 너희 우리가 구해줬잖아. 이제부터 우리 말 들어. 이렇게 했겠죠. 하지만 안 했습니다. 왜요? 못했으니까요. 조선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병자호란 1636년 청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조선은 항복했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죠. 이봐라, 이제야 진짜 속국된 거 아냐?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청나라에 복속됐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독립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 내정에 간섭했나요? 안 했어요. 조선 왕을 바꿨나요? 안 바꿨습니다. 조선법을 고쳤나요? 안 고쳤어요. 조선 군대를 해산시켰나요? 안 시켰습니다. 청나라가 요구한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명나라와 관계 끊어라. 둘째, 청나라한테 조공 바쳐라. 그게 다였습니다. 조선은 받아들였어요. 어차피 명나라는 망해가고 있었고 조공은 원래 하던 거니까. 하지만 조선 내부에서는 뭘 했을까요? 국벌 논의. 청나라를 치자. 실제로 치지는 못했지만 논의는 계속됐어요. 속국이 종주국을 치겠다고 논의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 몰래 명나라 황제를 제사 지냈습니다. 대보단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조선은 명나라 황제에게 제사를 올렸어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이죠. 하지만 청나라는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조선 내정이니까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조공제도의 진실. 이건 속국제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동아시아식 외교 시스템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상하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등한 관계였어요. 중국은 체면을 유지하고 한국은 실리를 챙겼습니다. 누가 더 똑똑했을까요? 한국이죠. 자존심 상하지 않냐고요? 전혀요. 외교란 원래 그런 겁니다. 상대방 기분 맞춰주면서 내 이익 챙기는 거. 조선은 그걸 완벽하게 해냈어요. 다음 신에서는 조선의 외교 전략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은 50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1392년부터 1897년까지 한반도 역사상 가장 긴 왕조였어요. 어떻게 500년이나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운이 좋아서? 아니에요. 외교의 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북쪽에는 여진족, 나중에 청나라가 됩니다. 서쪽에는 명나라, 나중에 청나라로 바뀝니다. 동쪽과 남쪽에는 일본, 가끔 쳐들어옵니다. 사방이 강대국이에요. 조선은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균형 외교, 사대교린. 이게 조선의 외교 원칙이었습니다. 사대는 뭐냐? 큰 나라를 섬긴다. 교린은 뭐냐? 이웃나라와 사귄다. 큰 나라는 중국이었고 이웃나라는 일본과 여진이었어요. 섬긴다는 게 복종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챙긴다는 전략이었죠. 구체적으로 볼까요? 조선 초기 1392년 조선이 막 건국됐어요. 명나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의심했습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웠네. 이거 괜찮은 거야? 명나라는 조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조선 사신이 북경에 갔지만 명나라 황제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조선은 위기였어요. 명나라 인정 없이는 정통성이 약했거든요. 이성계와 정도전은 전략을 짰습니다. 명나라를 안심시켜야 한다. 우리가 위협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조선은 명나라에 엄청나게 낮은 자세를 취했어요. 저희는 작은 나라입니다. 대국을 섬기겠습니다. 조공도 열심히 바치겠습니다. 명나라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조선을 정식 국가로 인정했어요. 조선은 성공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조선은 자체 정책을 추진했어요. 한양 천도, 과전법 실시, 경국대전 편찬, 훈민정음 창제. 이 모든 걸 명나라 허락 없이 했습니다. 명나라가 뭐라고 했나요? 아무 말 안 했어요. 조선 내정이니까 간섭할 수 없었습니다. 15세기 세종대왕 시대 조선은 북쪽으로 영토를 넓혔어요. 사군 육진,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여진족을 밀어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명나라 입장에서는 불편한 일이었어요. 조선이 너무 강해지는 거 아냐? 하지만 명나라는 뭐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조선이 표면적으로는 충성하는 척 했으니까. 저희는 북방 오랑캐로부터 대국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명나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종은 뭘 했을까요?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치국이 해시계, 물시계, 화포, 군사기술도 발전시켰어요. 조선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속국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나요? 16세기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북쪽에서 여진족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누르하치, 이 사람이 여진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웁니다.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나라죠. 조선은 선택해야 했어요. 명나라 편을 들까, 후금 편을 들까? 조선은 명나라를 택했습니다. 왜요? 명나라가 아직 강했고 의리도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웠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후금과도 관계를 유지했어요. 완전히 적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줄타기였죠. 1592년 임진왜란,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조선은 즉시 명나라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명나라가 군대를 보냈고 7년 전쟁 끝에 일본을 물리쳤죠. 이 과정에서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는 더 강해졌어요. 명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조선은 우리 편이다. 믿을 수 있다. 조선도 생각했죠. 명나라는 우리 우방이다. 하지만 상황이 바뀝니다. 17세기 초 명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후금은 점점 강해졌고 1618년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요청했어요. 군대를 보내라. 우리를 도와라. 조선은 고민했습니다. 명나라를 도와야 할까? 하지만 후금이 이기면 어떡하지? 조선은 일단 군대를 보냈어요. 1만 3천 명. 강옥립 장군이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강옥립에게 비밀 지시를 내렸어요. 상황 봐서 행동해라. 명나라가 이기면 열심히 싸우고 후금이 이기면 항복해라. 이게 뭡니까? 양다리 전략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후금이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강옥립은 항복했습니다. 후금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죠. 조선이 우리한테 항복했네. 명나라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어요. 조선이 우리를 배신했다. 하지만 조선은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병력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명나라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사실이니까. 이게 조선의 외교였습니다. 원칙은 지키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1627년 정묘호란, 후금이 조선을 공격했어요. 너희 명나라 편들었잖아. 벌 받아야지. 조선은 항복했습니다.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었어요.
하지만 명나라와도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몰래 연락을 계속했죠. 1636년 병자호란,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형제관계로는 안 돼. 군신관계로 바꿔. 조선은 저항했습니다. 45일 동안 남한산성에서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항복했죠. 인조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절을 했습니다. 굴욕이었어요. 조선 역사상 최대의 치욕. 하지만 조선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겉으로는 순종했어요. 네, 청나라가 이제 천자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속으로는요? 절대 잊지 않는다. 언젠가 복수한다. 북벌론이 나왔습니다. 표종, 송시열, 이완. 청나라를 치자. 실제로 준비도 했어요. 군대를 훈련시켰습니다. 화포를 만들었습니다. 전략을 짰습니다. 결국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그 정신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속국이 종주국을 치겠다고 준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조선은 청나라 몰래 명나라를 기렸어요. 대보단, 명나라 황제 제사. 청나라가 알았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하지만 조선은 계속했어요. 200년 동안. 18세기 청나라가 전성기를 맞았어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이 세 황제 시기에 청나라는 최강이었습니다. 조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충성했습니다. 조공도 열심히 바쳤어요. 청나라는 만족했죠. 조선은 모범 속국이다. 하지만 실제로는요? 조선은 문화적 우월감을 가졌어요. 청나라는 오랑캐다. 우리가 진짜 문명국이다. 소중화 사상. 명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우리가 중화문명의 적통이다. 이게 조선 지식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청나라를 무시한 거죠. 겉으로는 복종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청나라가 조선 내정에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자유로웠어요. 청나라와의 관계만 형식적으로 유지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19세기 청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아편전쟁, 태평천국의 난. 청나라는 서양 열강한테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기회를 봤어요. 이제 청나라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본이 강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메이지 유신. 일본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됐어요. 그리고 조선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또 선택해야 했어요. 청나라 편을 들까? 일본 편을 들까? 아니면 서양과 손잡을까? 조선은 모두와 관계를 맺었습니다. 청나라와는 전통적 관계 유지, 일본과는 조약 체결, 미국, 영국, 프랑스와도 조약 체결, 모두와 친구가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어려운 전략이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조선이 균형을 맞추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조선은 일본에 병합됐습니다. 1910년. 하지만 조선이 5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한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외교 전략 때문입니다. 첫째, 현실주의. 조선은 이상만 추구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냉정하게 봤습니다. 둘째, 유연성. 상황에 따라 전략을 바꿨어요. 명나라가 강할 때는 명나라 편, 청나라가 강할 때는 청나라 편. 셋째, 자존심과 실리의 분리. 겉으로는 낮은 자세, 속으로는 자부심 유지. 넷째, 내실 다지기. 외교로 시간을 벌면서 내부를 강화했어요. 다섯째, 장기적 안목. 당장의 굴욕보다 장기적 생존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조선의 외교였어요. 이게 속국의 외교입니까? 아니죠. 이건 독립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럼 한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다른 이유는 뭘까요? 다음 신에서 지리와 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외교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리와 문화.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었어요. 먼저 지리부터 볼까요? 한반도를 지도에서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호랑이가 앞발로 중국을 핥히는 모양. 토끼가 뛰어가는 모양. 여러 해석이 있지만 중요한 건 지형입니다. 한반도는 천연 요새예요. 왜 그런지 하나씩 볼까요? 첫째, 삼면이 바다입니다. 동쪽, 남쪽, 서쪽.
세 방향이 바다로 막혀 있어요. 침략하려면 북쪽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방어하기가 훨씬 쉽죠. 중국 대륙은 어떨까요?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북쪽에서 유목민족이 내려오고 서쪽에서 다른 민족이 들어오고 남쪽도 복잡하고 중국은 항상 사방을 다 방어해야 했습니다. 한반도는 북쪽만 막으면 됐어요. 둘째, 산이 많습니다. 한반도의 70%가 산지예요. 태백 산맥이 동쪽을 따라 쭉 뻗어 있고 소백 산맥이 중부를 가로지르고 산은 천연 방어선입니다. 적군이 산을 넘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급도 어렵고 기동성도 떨어지고 고구려가 수나라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산 때문이었어요. 수나라 군대가 요동 산악지대를 통과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고구려는 준비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셋째, 강이 많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한강, 금강, 낙동강. 큰 강들이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강은 자연적인 해자입니다. 성 주위를 둘러싼 물처럼 적군이 강을 건너려면 다리를 만들거나 배를 타야 해요. 그 순간이 가장 취약한 때입니다.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이용한 것도 바로 이거였죠. 수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는 순간을 노렸습니다. 넷째, 반도라는 특성. 반도는 섬도 아니고 대륙도 아닙니다. 대륙과 연결돼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격리돼 있어요. 이게 장점입니다. 완전한 섬이면 교류가 어렵죠. 영국처럼 바다 건너야 하니까. 완전한 대륙이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사방에서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반도는 그 중간이에요. 교류도 가능하고 방어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겨울이 춥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은 혹독해요. 특히 북부는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집니다. 남쪽에서 온 침략군은 이 추위를 견디기 힘들었어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도 겨울 때문에 철수했습니다. 추위에 병사들이 죽어갔거든요. 몽골도 마찬가지였어요. 몽골군은 추위에 강했지만 한반도의 산악 지형과 추위의 조합은 힘들었습니다. 여섯째, 식량 생산. 한반도는 농사짓기 좋은 땅이었어요. 평야가 있고 강이 있고 기후가 적당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했죠. 침략군이 와도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식량이 있으니까. 중국이 한반도를 정복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엄청납니다. 일단 대군을 동원해야 해요. 100만 이상. 그 많은 군대를 먹여 살리려면 보급선을 유지해야 합니다. 1000km가 넘는 보급선. 그 보급선을 지키려면 또 군대가 필요해요. 한반도에 들어와서도 쉽지 않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성을 공격해야 하죠. 한 성을 함락시키는데 몇 달이 걸립니다. 안시성처럼. 겨울이 오면 철수해야 해요. 추위에 못 견디니까. 그럼 다음 해 봄에 다시 와야 합니다. 이게 몇 년이나 반복돼야 할까요? 계산해보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완전 정복하려면 10년 동안 전쟁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국가 재정의 절반 이상. 수나라가 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고구려 정복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었죠. 그럼 정복한 후에는 어떨까요? 이득이 얼마나 될까요? 한반도의 자원. 금, 은, 철. 있긴 하지만 엄청나게 많지는 않아요. 중국 대륙에도 있는 것들이죠. 인구. 고구려 때 300만, 조선 때 1000만 정도. 중국에 비하면 적은 숫자입니다. 전략적 가치. 이건 있었어요. 한반도를 장악하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고 해양 진출도 가능하죠. 하지만 그 가치가 정복 비용보다 클까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산했어요. 한반도를 완전히 정복하는 것보다 조공체제로 명목상 복속시키는 게 낫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진 겁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결과죠. 독립은 유지하면서 중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니까. 이제 문화를 볼까요?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이게 독립 유지에 결정적이었어요. 첫째, 언어. 한국어는 중국어와 완전히 다릅니다. 언어 계통이 달라요. 중국어는 중국 티베트어족, 한국어는 고리버 또는 알타이어족으로 추정됩니다. 문법이 정반대예요. 중국어는 주어 마이너스 동사 마이너스 목적어, 한국어는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한자를 썼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한자는 문자일 뿐이에요. 말은 한국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죠. 1443년. 독자 문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언어는 민족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언어가 다르면 민족이 달라요. 베트남을 보세요. 중국이 1000년 동안 지배했지만 베트남어는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베트남은 다시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베트남어가 사라지고 다들 중국어만 썼다면 베트남은 중국의 일부가 됐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를 지켰기 때문에 한민족으로 남을 수 있었어요. 둘째, 역사의식. 한국인들은 자기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끊임없이 역사를 기록했어요. 왜요? 우리는 독립된 민족이다. 우리만의 역사가 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중국 역사서에도 한국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 관점이죠. 한국은 자체 역사서를 만들어서 한국 관점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독립국가다. 이게 역사서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셋째, 유교 해석. 한국도 유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식으로 해석했어요. 중국 유교는 황제 중심이었습니다.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다. 절대 권력이다. 한국 유교는 신하의 역할을 강조했어요. 왕도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한다. 신하는 왕에게 간언할 의무가 있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삼사. 이 기관들이 왕을 견제했습니다. 왕이 잘못하면 상소를 올렸어요. 때로는 집단으로 항의했죠.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황제에게 그렇게 하면 목이 날아갔거든요. 한국은 달랐어요. 왕도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게 한국식 유교였어요. 넷째, 불교와 토착 신앙. 유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불교도 강했어요.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였죠. 조선시대에도 불교는 민간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샤머니즘, 무속신앙, 산신령, 조상신. 이런 토착 신앙도 계속 이어졌어요.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신앙 체계였습니다. 다섯째, 예술과 문화. 한국만의 독특한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고려 청자, 세계 최고 수준의 도자기. 중국 청자와는 다른 독특한 색깔과 기법. 한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판소리, 한국만의 음악 예술. 한옥, 한국 전통 건축. 온돌, 한국만의 난방 시스템. 김치, 한국만의 발효 음식. 한복, 한국 전통 의상. 이 모든 게 중국과 달랐어요. 영향은 받았지만 똑같이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식으로 변형했죠. 여섯째, 집단 정체성.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한민족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다. 이런 의식이 강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뭉쳤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에요. 나라가 위험하다. 다 같이 싸우자. 신분에 상관없이 뭉쳤습니다. 양반도, 평민도, 천민도, 승려도 다 같이 싸웠어요. 이게 한민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지리와 문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해도 한반도의 지리를 극복하기 어려웠어요. 한민족의 문화를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포기했습니다. 차라리 조공체제로 명목상만 복속시키자. 한국은 성공했어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진실이 가려졌을까요?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중국 속국으로 오해할까요? 다음 신에서 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중국 속국으로 오해할까요? 팩트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속국이 아니었어요. 수나라를 멸망시켰고 당나라를 물리쳤고 몽골과 30년 싸웠고 조선은 500년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해가 퍼졌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역사 왜곡. 둘째, 서양의 중화 중심 역사관. 셋째,
한국의 홍보 부족.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첫째, 중국의 역사 왜곡. 동북공정. 들어보셨나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역사 연구 프로젝트입니다. 목적이 뭐였을까요? 고구려, 발해는 중국 역사의 일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고구려는 한민족의 나라였습니다. 언어가 한국어 계통이었고, 문화도 한국 문화였고, 왕족도 한민족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은 우겼습니다. 고구려가 있었던 땅이 지금 중국 영토 아냐? 그럼 중국 역사지.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럼 몽골 제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몽골 제국이 중국을 지배했잖아요. 원나라. 그럼 중국은 몽골 역사의 일부입니까? 중국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하는데 중국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원나라는 중국 왕조다. 이러거든요. 이중잣대죠. 왜 중국이 이런 짓을 할까요? 현대 정치 때문입니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예요. 한족만 있는 게 아니라 55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티베트, 위구르, 몽골, 만주. 이들이 독립운동을 하면 중국이 분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역사를 이용합니다. 너희는 원래부터 중국의 일부였다.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었다. 이렇게 세뇌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국 역사까지 건드린 겁니다. 고구려, 발해가 있었던 땅에 지금 조선족이 살고 있거든요. 중국은 걱정했어요. 만약 조선족이 독립운동하면 어떡하지? 한국이 개입하면? 그래서 미리 손을 쓴 겁니다. 고구려는 중국 역사다. 한국이랑 상관없다. 학술적으로는 완전히 틀렸지만 정치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중국 내부 교과서가 바뀌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 지방 정권이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학생들이 이걸 배웁니다. 그리고 믿죠. 아, 고구려는 중국 거였구나. 그리고 인터넷에 퍼뜨립니다. 코리어 와즈 파트 오브 차이너 히스토리컬리. 한국인들이 반박하면 뭐라고 할까요? 중국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를 믿는 거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왜곡한 역사를. 더 심각한 건 중국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중국은 돈이 많아요. 해외 대학에 공자학원을 세웁니다.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이죠. 하지만 역사도 가르쳐요. 왜곡된 역사를.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서양 학생들이 이걸 배워요. 그리고 믿습니다. 한국 측 자료는 접하지 못하니까요. 중국은 영어로 된 역사책도 많이 펴냅니다. 중국 관점으로 쓴 동아시아 역사. 서양 도서관에 이 책들이 꽂혀 있어요. 서양 학자들이 이걸 읽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씁니다. 코리어 와즈 어 트리뷰터리 스테이트 오브 차이너. 이렇게. 둘째, 서양의 중화 중심 역사관. 서양 학자들이 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게 언제일까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때 그들은 주로 중국 자료를 봤어요. 왜요? 중국 자료가 많았으니까. 중국은 역사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남겼습니다. 24사. 중국 정사만 24건이에요. 방대한 자료죠. 서양 학자들이 이걸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 자료는 중국 관점이에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주변국들은 다 우리한테 조공 바쳤다. 이렇게 쓰여 있죠. 서양 학자들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동아시아는 중국 중심 체제였구나. 그래서 트리뷰터리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조공 체제. 중국이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속국. 이 프레임이 서양 학계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서양 대학 교과서를 보세요. 이스트 에이전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즈 더 트리뷰터리 시스템 이런 챕터가 있어요. 한국은 거기서 중국의 속국으로 분류됩니다. 학생들이 이걸 배우죠. 그리고 믿습니다. 교수가 가르쳤으니까. 교과서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조공체제는 속국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무역 시스템이었어요. 형식적 의례였죠. 실제 지배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양학자들이 이걸 이해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경험에 비춰서 해석했으니까.
유럽의 역사를 보세요. 로마 제국. 로마가 주변을 정복하면 완전히 복속시켰어요. 총독을 파견하고 로마법을 적용하고 세금을 걷어갔습니다. 완전한 지배였죠. 서양 학자들은 이런 모델로 동아시아를 이해했어요. 중국도 똑같았겠지. 주변국을 완전히 지배했겠지. 하지만 달랐습니다. 동아시아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중국은 완전 지배보다는 명목상 복속을 선호했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었으니까. 한국도 명목상 복속은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독립이었어요. 실리를 챙길 수 있었으니까. 서양 학자들이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 못했습니다. 그냥 트리벼테리 배설이라고 생각했죠. 조공 속국. 완전히 틀린 등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만들어진 프레임이 21세기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왜요? 학계의 관성 때문입니다. 한번 정설이 되면 바꾸기 어려워요. 새로운 연구가 나와도 기존 정설과 다르네 하고 무시당하기 쉽죠. 한국 학자들이 반박했습니다. 한국은 속국이 아니었다. 증거가 여기 있다. 하지만 서양 학계는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국 학자들이 민족주의적이네. 객관적이지 못해. 이런 식으로 치부했죠. 정작 중국 학자들이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데 말이에요. 셋째, 한국의 홍보 부족. 솔직히 말하면 한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기 역사를 제대로 알리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첫째, 영어 자료 부족. 한국 역사책은 대부분 한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이 별로 없어요. 서양 학자들이 한국 역사를 공부하려면 한국어를 배워야 해요. 어려운 일이죠. 중국은 달랐습니다. 일찍부터 영어로 된 자료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중국 자료를 더 많이 봤죠. 둘째, 국제학회 참여 부족. 한국 학자들이 국제학회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논문도 주로 한국 학술지에 발표했죠. 국제학술지에 실린 한국사 논문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학자들이 한국 관점을 접하기 어려웠어요. 셋째, 대중 홍보 부족. 학술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대중 홍보도 중요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드라마, 책 이런 걸로 역사를 알려야 해요. 중국은 이걸 잘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도 중국 역사가 많이 나오죠. 뮬란, 마지막 황제, 와호장룡. 서양 대중들이 중국 역사를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한국은요? 최근에야 좀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킹덤, 미스터 션샤인 같은 드라마가 나오면서 조금씩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해요. 넷째, 정부 지원 부족.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역사 홍보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공자학원, 해외문화원, 다큐멘터리 제작.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요. 한국은요? 예산이 적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이런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중국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요. 결과적으로 뭐가 됐을까요? 국제 여론이 중국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속국이었다. 이게 통념이 됐어요. 한국인들이 반박해도 증거 있어? 이러죠.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한국 역사서, 고고학 유물, 중국 사서조차 증거예요.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어로 된 자료가 적으니까. 서양 학계에서 논의가 안 되니까. 대중매체에 안 나오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바뀌고 있어요. 최근 들어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국 역사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영어 자막 달린 것들도 많아졌죠. 외국인들이 보고 놀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 몰랐는데. K-드라마, K-팝으로 한국에 관심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 역사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한국이 중국 속국이 아니었네. 완전 독립국가였네. 이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왜요? 정확한 역사를 알아야 하니까. 그리고 현재도 영향을 미치니까.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는 건 단순히 과거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영토 주권, 외교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독립국가였다는 걸 증명하는 건 현재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팩트로 승부하는 거죠.
다음 신에서는 이 독립정신이 현대 한국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수나라를 막았던 그 정신, 고려가 몽골과 30년 싸웠던 그 의지, 조선이 500년 독립을 지켰던 그 자존심, 이게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한국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걸 이뤘을까요? 1950년 한국전쟁, 또다시 독립이 위협받았습니다. 북한이 남침했어요. 중국도 개입했죠. 인민지원군 100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또 중국이었어요. 1400년 전 수나라처럼, 1300년 전 당나라처럼 또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싸웠습니다. 유엔군의 도움도 있었지만 결국 한국군이 주력이었어요. 백선엽 장군, 김종호 장군, 이름 없는 수많은 병사들, 그들은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왜요?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3년 동안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켜냈어요. 휴전선, 38도선, 여기서 멈췄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지 못했어요. 또 막혔습니다. 1400년 전처럼 고구려의 DNA가 살아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폐허였어요. 1인당 GDP가 67달러,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인당 GDP 35,000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70년 만에 이룬 기적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독립 정신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 누구한테 의존하면 안 된다. 1960년대 박정희가 경제 개발을 시작했어요. 찬반이 있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어요. 하지만 이게 독재자 한 명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한국 국민들이 일했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광산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잘 살아야 한다. 독립을 지켰으니 이제 부강해져야 한다.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중동의 건설 노동자들이 갔어요. 사막에서 땀 흘렸습니다.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들이 갔어요. 탄광에서, 병원에서 일했죠. 왜요? 외화를 벌기 위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이었어요. 하지만 기꺼이 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1970년대, 80년대 한국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현대, 삼성, LG, 포스코 대기업들이 탄생했어요. 수출이 늘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세계로 나갔죠. 하지만 민주주의는 없었어요. 독재 정권이 계속됐습니다. 국민들이 참았어요. 일단 경제를 살리자. 나중에 민주화하자. 하지만 80년대 후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자유도 중요하다. 1987년 6월 항쟁.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독재 타도, 민주화 쟁취. 군부 정권이 무력을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굴하지 않았어요. 매일 시위했습니다. 최루탄을 맞아도 다시 일어섰죠. 결국 군부가 항복했습니다. 직선제 개헌, 민주화 성공. 국민이 이긴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요? 한국인의 DNA였어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가 주인이다. 고려가 몽골에 30년 항전했던 그 정신, 조선이 500년 독립을 지켰던 그 의지, 똑같은 DNA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또 다른 위기였어요.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파산했어요. 대기업들이 쓰러졌습니다. 실업자가 넘쳐났죠. 국가부도 직전 IMF한테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굴욕이었어요. 주권이 침해당하는 느낌이었죠. 한국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금 모으기 운동. 전 국민이 금을 내놓았어요. 결혼반지, 금리, 금부치 다 모았습니다. 빚을 빨리 갚자. 독립을 되찾자. 이게 국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했어요. 뼈를 깎는 개혁. 직원들은 해고당했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더 강해졌습니다.
4년 만에 IMF 빚을 다 갚았어요. 기록적인 속도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10년, 20년 걸렸는데 한국은 4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민들의 단합,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 이게 한국인의 DNA였습니다. 21세기 한국은 문화 강국이 됐어요. K-팝, K-드라머, K-무비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미나리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이 독자적인 문화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처럼, 조선이 자기 문화를 지켰을 때처럼 한국은 서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한국적인 걸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섞었습니다. 한국 전통 현대 기술 글로벌 감각. 이 조합이 K-컬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했어요. 한국 문화는 독특하다. 매력적이다. 이게 문화 독립입니다. 중국 문화에 종속되지 않았어요. 일본 문화를 따라하지도 않았고, 미국 문화를 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만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게 진짜 독립입니다.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를 한국이 만들어요. 스마트폰, TV, 디스플레이. 다 한국이 앞서갑니다. 조선업. 한국이 세계 1위였고 지금도 최상위권입니다. 자동차. 현대, 기아가 세계 5위권 기업입니다. 배터리. LG, 삼성 SDI가 세계 시장을 주도합니다. K-방산. 최근 무기 수출이 급증했어요. K9 자주포, K2 전차. 세계가 인정하는 무기들입니다. 이 모든 게 한국 기술이에요. 외국 기술을 베낀 게 아닙니다. 한국이 개발한 겁니다. 연구하고 투자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서 만든 거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 이게 한국인의 마음이었습니다. 남한테 의존하지 않겠다. 우리가 최고가 되겠다. 고구려가 독자 기술로 무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조선이 한글을 창제했던 것처럼 같은 정신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K-방역.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잘 대응하지? 드라이브 스루 검사, 신속한 역학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한국만의 방식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K-백신은 못 만들었지만 K- 진단 키트는 세계 최고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만든 진단 키트가 전 세계로 수출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이게 한국인의 DNA입니다. 2024년 지금 이 순간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문화 강국, 기술 강국,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무엇보다 독립국가입니다. 누구한테도 지배받지 않아요. 중국한테도, 일본한테도, 미국한테도. 동맹은 있지만 종속은 아닙니다. 한국은 자기 길을 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DNA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독립 정신. 고구려, 고려, 조선이 지켜온 그 DNA. 지금도 한국인 안에 살아있어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우리 힘으로 일어선다. 우리는 주인이다. 이게 한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보고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어?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었어? 어떻게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어? 답은 간단합니다. DNA. 독립정신의 DNA.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히 복속된 적 없는 민족의 DNA. 중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나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못 만들었어요. 왜요?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고구려가 막았고, 고려가 버텼고, 조선이 지켰습니다. 그리고 현대 한국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 이게 한국의 역사입니다. 이게 한국의 DNA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한국인인 게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
이런 DNA를 가진 국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이 정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독립민족이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이걸 절대 잊지 맙시다. 자, 90분 동안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나세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이제 답을 알죠? 절대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중국은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당연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니까. 하지만 못 만들었습니다. 왜요?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본 증거들을 정리해 볼까요? 612년 수나라 113만 대군 살수대첩에서 전멸, 생존율 0.24%. 645년 당 태종 10만 대군 안시성에서 패배, 황제가 눈에 화살 맞고 퇴각. 13세기 몽골 제국 30년 항전, 세계 최강 군대도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함. 조선 500년 자체 군대, 자체 법률, 자체 화폐, 자체 문자. 완전한 독립국. 이게 속국의 역사입니까? 절대 아니죠. 이건 강대국의 역사입니다. 세계 최강들과 맞서 싸워서 이긴 나라. 독립을 끝까지 지켜낸 민족. 그게 한국입니다. 조공 바쳤다고요? 그건 무역이었어요. 한국이 더 많이 받아갔습니다. 중국 황제한테 절했다고요? 그건 외교 의례였어요. 실제 지배권은 없었습니다.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다고요? 받아들였지만 한국식으로 변형했어요. 한글 만들고 독자 문화 발전시켰습니다. 이 모든 게 독립국가의 증거예요. 속국이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럼 왜 이 오해가 퍼졌을까요? 세 가지 이유. 첫째, 중국의 역사 왜곡. 동북공정. 정치적 목적으로 역사를 조작했습니다. 둘째, 서양의 중화 중심 역사관. 중국 자료만 보고 판단했어요. 잘못된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홍보 부족. 영어 자료가 적었고 국제학계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 영상도 그 일부죠. 팩트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한국은 속국이 아니었다. 독립국가였다. 외국인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 아시죠? 한국 역사의 진실을. 한국은 중국의 작은 속국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수나라를 멸망시킨 나라. 당나라 최고 황제를 패배시킨 나라. 몽골 제국과 30년 싸운 나라. 500년 왕조를 유지한 나라. 그리고 현대에 와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된 나라. 문화 강국이 된 나라. 기술 강국이 된 나라. 이게 한국입니다. 레딧에, 쿼러에, 유튜브 댓글창에 코리어 와즈 CHINAS 트리벼테리 스테이트 이런 댓글 보면 뭐라고 하세요? 이 영상 링크 걸어주세요. 이거 보고 다시 얘기하자. 팩트로 승부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한국인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 수천 년 동안 독립을 지켜온 조상들,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어요. 고구려 을지문덕의 피, 고려 양만춘의 피, 조선 세종대왕의 피, 독립운동가들의 피, 6.25 참전용사들의 피, 산업화 세대의 땀, 민주화 세대의 눈물. 이 모든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DNA로,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는 강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IMF 때 그랬듯이, 코로나 때 그랬듯이.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중국이 역사를 왜곡하든 서양이 오해하든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알릴 겁니다.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SNS에, 커뮤니티에, 해외 친구들한테,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 속국이 아니었다. 한국은 독립국가였다. 한국은 지금도 자랑스러운 독립국가다. 이게 진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팩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수나라의 멸망이 증명하고, 당나라의 패배가 증명하고, 고려의 항전이 증명하고, 조선의 500년이 증명하고, 현대 한국의 성공이 증명합니다. 우리는 절대 무릎 꿇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영상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역사자료 조사하고, 팩트 체크하고, 스크립트 쓰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진실을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살았으면 해서. 우리 조상들은 대단했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 이렇게 생각했으면 해서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이 진실이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는 뭘 다룰까요? 여러분이 정해주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주제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의 다른 자랑스러운 역사들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9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걸 배웠다면, 그럼 성공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수천 년 역사가 증명합니다. 중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싶어 했나? 예. 중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만들었나? 아니요. 왜 못 만들었나?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한국이 너무 강했으니까. 한국인이 너무 자랑스러운 민족이니까. 이게 답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한민국 만세!